윤서연은 한때 미술 복원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빛바랜 명화도 본래의 색과 영혼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막대한 빚은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의 꿈을 무참히 꺾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붓 대신 분필을 잡고 캔버스 대신 아이들의 숙제 노트를 마주해야만 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 어쩌면 그 답은 그녀가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철저히 고립된 저택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태운 검은 세단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길 양옆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도시의 소음과 불빛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곧이어 위압적인 철문이 나타났고 차량은 아무런 제지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주변의 자연과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맞았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그는 서연을 안으로 안내하며 간결하게 말했다. 윤서연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 집의 관리를 맡고 있는 김 집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곧 오실 겁니다. 집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저택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고요했다. 높은 천장과 미니멀한 가구 배치,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켰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서연은 자신이 과연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김 집사는 그녀를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안내한 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계약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서연은 계약서에 적힌 급여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일반적인 가정교사 아르바이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은 까다로웠다. 아이들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은 외부 발설이 금지되었고 지정된 구역 외의 출입은 통제되며 외부와의 연락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감옥의 규칙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서명을 마친 서연을 데리고 김 집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있는 아이들의 공부방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이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회장님의 교육 방식이 엄격하시니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두 아이를 보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꼭 닮은 얼굴의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경계심과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오늘부터 너희를 가르칠 윤서연 선생님이야. 서연이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남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고 여자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었어?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책은 어린이가 읽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천문학에 관한 서적이었다. 별 보는 걸 좋아하니? 선생님도 어릴 때 별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말에 여자아이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이들에게 허락 없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일 텐데.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한 남자가 문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정한 표정. 그는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었다. 그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태준은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윤서연 씨인가? 서류는 봤다. 미술복원 전문가. 그런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외진 곳에서 가정교사 일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태준의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잠시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이들을 향할 때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지만 그 변화는 서연만이 겨우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 규칙은 간단하다. 첫째, 아이들에게 정해진 교육 외에 불필요한 감정 교류는 금지한다.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셋째, 아이들에 대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할 수 있겠나?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숨막히는 분위기와 모욕적인 조건이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태준은 만족스럽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태준이 사라지자 아이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선생님, 정말 별을 좋아하세요?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서연의 긴장됐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많이 좋아해. 별의 이름은 하늘이고 동생 이름은 별이지. 이름처럼 참 예쁘다. 서연의 말에 남자아이 하늘이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가정교사를 만났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그날부터 쌍둥이의 가정교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태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 같았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외국어, 악기, 예체능 수업까지 틈없이 짜인 시간표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서연은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 틈틈이 아이들에게 미술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거나 고전 음악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서연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CCTV를 통해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경계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아이들을 가두었다. 서연 역시 그에게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방인이자 감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 얼음 같던 벽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그 변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서연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보름달이 환하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높은 담장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때 2층 서재의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강태준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문득 그에게도 저렇게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사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환한 달빛 아래 한 남자의 넓은 등과 그에게 안겨 잠든 두 아이의 모습. 너무나도 짧고 흐릿한 잔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다음 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미술 수업을 하고 있었다. 주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하늘이는 로봇을 그렸고 별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그렸다. 서연이 별이의 그림을 칭찬하며 물었다. 별이는 별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혹시 별을 보러 간 적 있어? 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시무룩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빠가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대요.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이들의 그림 옆에 작은 그림 하나를 더 그렸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집과 그 집 앞마당에서 함께 별을 보는 네 사람의 모습이었다. 언젠가 이렇게 다 같이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림을 보던 별이가 갑자기 서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것은 서연이 기억을 잃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반달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다. 엄마 목걸이랑 똑같아요. 별이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다고 들었다. 김 집사는 사모님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엄마도 이런 반달 목걸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한 거래요. 하늘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엄마 사진에서 봤어. 서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일까?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꾸었다. 빗길을 질주하는 자동차, 부서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한 남자의 절규. 꿈에서 깨어난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 이 저택과 아이들, 그리고 차가운 남자 강태준.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의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서연의 등장은 강태준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는 정해진 규칙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딱딱한 역사 수업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뀌었고, 지루한 수학 공식은 음표와 리듬을 이용한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그런 그녀에게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과 따스함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마치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새싹과도 같았다. 특히 내성적이던 하늘이는 서연의 그림에 매료되었다. 그는 늘 말없이 책만 들여다보던 아이였지만 서연이 스케치북에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물들을 그려내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눈을 반짝였다. 서연은 하늘이의 재능을 금세 알아차렸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선을 사용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고 섬세했다. 하늘아,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다. 서연의 격려에 하늘이는 처음으로 연필을 잡고 자신의 로봇을 그렸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그림에는 아이의 외로움과 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동생 별이는 서연에게서 엄마의 향기를 느꼈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꾸고 울며 깨어난 별이의 방으로 달려간 것은 집사도 보모도 아닌 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멜로디였다. 그 노랫소리에 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서연 자신도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잠든 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무심코 한 행동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던 한 남자의 심장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저택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윤서연 역시 그의 감시 대상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쫓았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특히 잠든 별이의 머리를 넘겨주는 그녀의 손길,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던 모습은 죽은 아내의 모습과 신기할 정도로 겹쳐 보였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반응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불필요한 감정, 교류 금지라는 태준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풀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소꿉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태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서늘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과 마주 섰다.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햇볕이 필요합니다. 책 속에만 갇혀 있으면 마음의 병이 들어요. 내 아이들의 교육 방식은 내가 정한다. 당신은 내가 정한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돼. 계약 조건이 기억나지 않나?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요. 저 아이들은 회장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금껏 누구도 그의 결정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불쾌해한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CCTV로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다. 아니, 감시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편 TK그룹 본사에서는 부회장 강민혁의 심기가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번번이 강태준에게 밀려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태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조카의 저택에 고용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비밀스러운 가정교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하는 태준이 신원도 불분명한 여자를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게. 먼지 하나까지 전부. 강태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그게 바로 놈의 아킬레스건이 될 테니. 민혁은 자신의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저택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모와 집사는 주치의를 불러야 한다며 허둥댔지만 서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먼저 아이의 옷을 벗겨 열을 식히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내려가 해열에 좋은 배숙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침 보고를 받도 집으로 달려온 태주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익숙한 듯 망설임 없는 손놀림. 아이를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태주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혜진아. 서연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는 좀 어떤가?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은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태주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자신의 감정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꾸만 자신의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일까? 며칠 후 서연은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아이들이 몰래 숨겨둔 보물인 듯 했다. 그녀가 앨범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중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서연의 것과 똑같은 반달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기려던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고는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누가 멋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앨범을 거칠게 빼앗았다. 그 힘에 밀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방을 정리하다가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은 해고야. 그의 성어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해고.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사진 속 여자를 본 순간 느꼈던 기묘한 슬픔과 그리움이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은 아픔이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해고 통보는 저택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자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문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늘이와 별이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아이들의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아이들의 작고 여린 마음에 처음으로 상실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서연은 짐을 싸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방과 저택의 고요함,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에 정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머리를 관통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으윽!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파편적인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 무서워. 환청처럼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그날 밤 저택은
유례없는 침묵에 잠겼다. 하늘이와 별이는 저녁 식사를 거부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김집사와 보모가 아무리 달래도 아이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묵묵부답이었다. 아이들의 침묵 시위는 강태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서재에서 차가운 위스키를 들이켰지만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은 가시지 않았다. 홧김에 내뱉은 해고 통보였다. 앨범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죽은 아내의 환영을 보았고 잊고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 이성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슬픔은 온전히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생님, 보고 싶어. 엉엉. 선생님 가면 안 돼.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비서인 이진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실장, 윤서연 씨에 대해 다시 알아봐. 과거 행적, 가족관계, 모든 것을, 특히 5년 전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연,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그녀가 자신의 통제된 삶에 던져진 우연한 돌멩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막 저택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김 집사가 그녀를 막아서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그의 뒤를 따라 태준의 서재로 갔다. 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많이 따르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계약은 없던 일로 하지. 대신 내 규칙을 어길 시에는 2번의 기회는 없을 거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지만 서연은 그가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렇게 서연은 저택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괴롭히는 두통과 기억의 파편들은 더욱 잦고 선명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도 문득 코끝을 스치는 라일락 향기에 오래전 누군가와 이 정원을 거닐었던 것 같은 데자비를 느꼈다. 부엌에서 별이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를 만들 때면 마치 100번은 더 만들어 본 요리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흐릿한 형체의 남자가, 뒷자리에는 2 아이가 타고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우는 순간 꿈은 항상 끝이 났다. 강태준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에게서 죽은 아내, 서혜진의 흔적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책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으로 턱을 괴는 버릇, 커피에 우유를 넣기 전 꼭 컵을 드는 습관, 심지어 잠든 아이의 이마에 뽀뽀하고 나지막이 좋은 꿈 꿔, 내 아가라고 속삭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혜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아내를 잊지 못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혹시 만약에 라는 위험한 가정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강민혁의 비서는 윤서연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보고서는 꽤 두꺼웠다. 부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5년 전 이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 졸업 기록과 몇 가지 자격증이 전부인데
마치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5년 전이라 그 해가 바로 형수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해 아닌가.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5년 전 전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기록을 전부 뒤져 신원불명의 여자 환자가 있었던 사고를 중심으로 그의 직감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태준의 약점,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것일지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 민혁에게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5년 전 강원도 국도에서 발생한 빗길 추돌 사고입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강태준 회장의 아내 서혜진 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함께 있던 신원불명의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신원불명 여성이 바로 윤서연입니다. 당시 그녀는 아무런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후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윤서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듣는 민혁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그랬군. 죽은 줄 알았던 형수님이 기억을 잃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기어 들어온 거였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다. 이제 강태준을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카드를 손에 쥔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이전과는 달리 꿈의 내용은 훨씬 더 선명했다. 쏟아지는 빛 속 그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다. 옆자리의 남자가 절박하게 외쳤다. 혜진아, 안 돼. 혜진.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꿈속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남자. 그는 바로 강태준이었다. 안 돼.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화려한 행사였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호텔 연회장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준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다. 그는 이런 시끄럽고 가식적인 자리를 혐오했지만 그룹의 총수로서 빠질 수 없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윤서연과 아이들을 저택에 홀로 남겨두고 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어떻게든 빨리 이곳을 벗어날 생각뿐이었다. 연회장 한쪽에서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다.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들끓는 대중의 관심,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방에 터뜨릴 결정적인 폭탄. 그는 이미 매수해둔 기자 몇 명을 하객들 사이에 심어놓았다. 강태준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비밀을 만천에 공개할 작정이었다. 조카의 고고한 자존심이 대중의 손가락질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강태준의 기념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TK그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민혁과 눈빛을 교환한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사회자의 지목을 받은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강태준 회장님, 재계의 회장님께서 외부에 철저히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는 그룹의 경영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연 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강태준에게 터져 나왔다. 태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로 들끓는 속을 애써 억누르며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본물은 터진 뒤였다. 동시에 다른 기자들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TK그룹 강태준 회장, 숨겨둔 쌍둥이 자녀 존재 충격, 황태자의 이중생활, 후계 구도 지각 변동 예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뉴스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혁이 미리 심어둔 하수인이 저택의 주 전원 차단기를 내린 것이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저택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보모와 집사는 당황해서 허둥댔다. 서연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전기가 나간 거야.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어둠 속에서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별이가 겁에 질려 엄마를 찾겠다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아이의 외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별아, 별아, 어디 있니? 그녀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다. 그때 정원 쪽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녀는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악몽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별이가 수영장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빠지고 만 것이다. 안 돼.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물은 생각보다 깊고 차가웠다. 서연은 허우적거리는 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물을 잔뜩 마신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해댔다.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아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 나왔다. 잊고 있던 사랑, 고통, 그리고 모성애가 경류처럼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가정교사 윤서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구해낸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별아,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것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절규였다. 한편 파티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강태준은 이진우 실장으로부터 저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흠뻑 젖은 채로 수영장에서 걸어 나오는 윤서연,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딸 별이, 그리고 그의 귀에 날아와 박힌 그녀의 목소리. 우리 딸.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나측은 습관들, 아이들을 바라보던 애틋한 눈빛, 담배 탄 눈밑,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폭발하는 모성애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지?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혼란스러운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이 내뱉은 말에 놀란 기색이었다. 나는... 그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니,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쌌다. 차가운 물기 너머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 그는 나지막이 마치 기도를 하듯 한 이름을 불렀다. 혜진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에서의 폭로와 저택의 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이를 받아 안고 서 있는 김 집사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택을 폐쇄해. 아무도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마.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이진우 실장을 돌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5년 전 서혜진 교통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강민혁 부회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단 하나의 먼지도 놓치지 말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여자를 부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교사 윤서연이 아니었다. 기억을 잃고 돌아온 그의 아내 서혜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들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다. 윤서연, 아니 서혜진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정신을 잃기 전의 기억은 혼돈 그 자체였다. 차가운 물의 감촉, 폐부를 찌르는 공포, 그리고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던 작은 아이의 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절규, 우리 딸, 그리고 자신을 향해 혜진아라고 부르던 강태준의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이곳은 그녀가 쓰던 가정교사의 방이 아니었다. 넓고 모던한 인테리어, 창밖으로 저택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주인의 침실임이 분명했다. 그때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강태준이 그녀가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몸은 좀 괜찮아? 의사가 와서 보고 갔어.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 그냥 쇼크 때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정리하며 물었다. 여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신이 불렀던 그 이름, 혜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녀의 질문에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의사는 그에게 경고했다. 급격한 충격으로 기억을 되찾으려 할 경우 그녀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던 강민혁이라는 괴물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한 그녀는 가정교사 윤서연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수영장에서 아이를 구하다가 잠시 정신을 잃었어.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모양이야.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가정교사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을 명령했고 아이들의 교육은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그의 관심과 보호는 때로는 숨막힐 정도였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올 때면 어느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식사 시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말없이 그녀의 접시 위로 옮겨주었다. 서연이 제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당황하며 그냥 잘 먹는 것 같아서 라고 얼버무렸다. 그의 어색한 배려는 서연의 마음에 의심과 함께 미묘한 설렘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저택 별채에 있는 아트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곳은 혜진이 사고를 당한 후 태준이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고 봉인해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캔버스와 마른 물감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젤 위에는 그리다만 그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캔버스 위에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때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어떻게... 그는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림을 함께 바라보았다. 이 그림, 당신이 그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기억이 서연이 부인하려던 순간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 당신이 맞다. 당신만이 이런 따뜻한 색을 쓸 수 있으니까.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의 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품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식처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태준은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고 말았다. 여보라는 말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그를 밀쳐냈다. 지금 뭐라고? 그녀의 눈은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착각했어.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황급히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강태준. 저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슬픈 눈빛, 어색한 친절, 그리고 방금 전에 애틋한 고백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연민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하지만 그를 믿기에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녀는 이 황금 새장 같은 저택에서 더 이상 그의 처분만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찾아야만 했다. 서연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컴퓨터를 이용해 서혜진이라는 이름과 5년 전 TK그룹 교통사고를 검색하려 했다. 하지만 저택의 인터넷은 외부 정보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음으로 저택에서 가장 오래 일한 김 집사에게 접근했다. 집사님, 혹시 서혜진이라는 분에 대해 아시나요? 사모님이셨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라. 그의 태도는 서연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TK그룹은 강민혁이 터뜨린 스캔들로 인해
연일 시끄러웠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해 강태준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이진우 실장은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파헤쳤다. 회장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혁 부회장 측에서 먼저 손을 썼는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초조했다. 혜진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마침내 태준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서재 문을 망설임 없이 열고 들어갔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던 태준은 그녀의 등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뭐죠? 서혜진은 누구고, 왜 당신은 나를 그런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아이들이 나를 볼 때마다 엄마를 찾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죠? 제발, 제게 진실을 말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을 본 태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이 바로 서혜진이고 저 아이들의 엄마이며 내가 5년 동안 죽도록 그리워한 단 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두 팔을 붙잡았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제발, 나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의 대답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것은 신뢰의 요청이 아니라 또 다른 기만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그가 터뜨린 스캔들은 초반에 강태준을 잠시 흔들었지만 태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했다. 그는 이진우 실장을 필두로 한 위기관리팀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도 태준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혁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태준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결국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의 뒤틀린 욕망은 이제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화로운 오후,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온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준이 특별히 그녀와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마련해준 공간이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자유였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며 즐거워했고 서연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바로 그 평화가 깨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온실의 자동황이 시스템이 작동하며 잠시 경비원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정원사로 위장한 괴한 두 명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고 저항할 틈도 없이 끌고 나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다른 괴한에게 제압당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았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조카 태준아, 많이 놀랐나 보구나. 네 소중한 보물들은 지금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 T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지분과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내일 아침까지.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했다간 다시는 네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다. 선택은 내 몫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저택은 절망과 혼돈에 휩싸였다. 이진우 실장은 보안팀을 닥달하며 저택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했지만 괴한들은 전문가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 강태준은 무력감의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이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온몸을 갉아먹었다. 모두가 이성을 잃고 허둥대는 그때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녀는 납치되던 그 짧은 순간 괴한 중 한 명의 손목에 있던 독특한 문양의 문신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방향, 온실 뒤편의 샛길에서 나던 희미한 폐유 냄새를 기억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혁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하늘이와 별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본 서연과 태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빠, 엄마,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태준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싶었다. 강민혁은 그런 태준의 모습을 즐기며 말했다. 아이들은 무사하다. 아직까지는. 약속을 지키면 아이들도 무사히 돌아갈 거다. 그리고 영상은 끊겼다. 태준이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잠깐이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 실장은 급히 통화 영상을 녹화한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겼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해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은 미술품의 위작을 가려내는 보건 전문가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찾았어요. 그녀가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아이들 뒤편, 낡은 벽돌, 벽의 일부였다. 이 벽돌, 1970년대 독일에서 수입된 클링커 벽돌이에요. 표면의 거친 질감과 독특한 패턴이 특징이죠. 지금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 프레임의 아치 형태. 저건 전형적인 바우하우스 양식이에요. 그녀의 분석에 태준과 이진호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마치 사건 현장에 가본 사람처럼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아까 제가 맡았던 폐유 냄새와 손목의 문신, 그리고 이 건축 양식을 종합해보면 장소는 한 군데로 좁혀져요. 인천 북한 근처 TK물류에 버려진 제3창고. 그곳은 70년대에 독일 기술로 지어졌고 몇 년 전부터는 밀수 조직이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마 강민혁 부회장이 그들과 손을 잡았을 거예요. 서연의 추리는 완벽했다. 그녀의 비범한 관찰력과 전문 지식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들어낸 것이다. 태준은 경외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연약한 여자가 지금 자신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숙부의 손에 노란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그들을 믿을 수도 없었다. 태준은 이진우 실장과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경호팀만 데리고 직접 창고로 향했다. 서연도 따라 나서겠다고 고집했지만 태준은 그녀를 강하게 만류했다. 당신은 아이들의 엄마야.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아이들은 누가 지키지? 날 믿고 여기서 기다려줘.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올게. 그는 서연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에서 서연은 5년 전 악몽 속에서 보았던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불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패창고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태준과 그의 팀은 은밀하게 내부로 잠입했다. 창고 안은 예상대로 강민혁과 그의 수하들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태준을 보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올 줄 알았지. 각서는 가져왔나? 내 아이들을 먼저 풀어줘. 그럼 생각해보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로 그때 이진우 실장의 신호에 따라 경호팀이 일제히 덮쳤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성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켰다. 태준은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고 이진우 실장은 그의 앞을 막아서는 괴한들을 처리했다. 혼란의 와중 궁지에 몰린 강민혁의 수하 중 한 명이 칼을 뽑아들고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모두 비켜. 안 그러면 이 아이들부터 죽일 거야.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아이들 앞에 서 있던 이진우 실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복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크으! 이 실장은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지만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보호했다. 실장님, 태준의 절규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충성스럽던 부하의 희생에 이성을 잃은 태준은 맹수처럼 강민혁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태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진우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충직한 부하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그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칠흑 같은 부두의 밤을 찢었다. 강태준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진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아빠의 옷자락만 붙잡고 울고 있었다.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던 강민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강태준,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모든 걸.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안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승리한 것 같지 않았다. 참혹한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슬픔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창고 입구에 한 대의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내린 사람은 서연이었다. 태준이 떠난 후 그녀는 도저히 저택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5년 전의 악몽과 겹쳐지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결국 김 집사를 설득해 차를 몰고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와 같은 광경이었다. 피로 얼룩진 바닥, 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들것에 실려 나가는 이진우 실장.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절망에 빠져 넋을 잃은 채 앉아있는 강태준에게 닿았다. 그 순간이었다. 눈앞의 참혹한 광경과 과거의 파편들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빗소리, 차가운 유리 파편의 감촉,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굉음, 그리고 자신을 부르짖던 한 남자의 절규. 그 모든 감각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기억의 마지막 빗장이 쾅 하고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교사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혜진이었다. 5년 전 바로 저 악마 같은 남자의 손에 죽을 뻔했던 하늘이와 별이의 엄마이자 강태준의 아내 서혜진이었다. 당신... 그녀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에 강민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5년간 켜켜이 쌓인 분노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민혁은 그녀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형수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지?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이라도 해주러 왔나? 그의 조롱 섞인 말에 혜진은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사고 직전 내 차 브레이크 오일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나. 그리고 내게 웃으면서 말했지. 형님 곁은 원래 내 자리였어, 형수님이라고. 그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오직 그날 그 현장에 있던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와 광기가 사라지고 당황과 공포가 떠올랐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아, 정말 당신이야. 그의 물음에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긍정의 몸짓에 강태준이 지난 5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미친 듯이 끌어안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 꿈속에서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단 한 사람. 그녀가 지금 그의 품에 살아 돌아왔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너무 늦었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혜진 역시 그의 등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5년의 세월, 잃어버린 시간,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소리와 울음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한참을 울던 혜진은 태준의 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늘이와 별이는 낯선 엄마의 모습에 겁을 먹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눈을 떼지 못했다. 혜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자신만이 아는 아이들의 태명을 불렀다. 햇살아, 달림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동그란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진짜 엄마예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흑흑.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 수술실의 빨간 불빛만이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이진우 실장의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준과 혜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충격으로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다시금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혜진은 태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 사람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묻어났다. 모든 비극이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만 같았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괜찮을 거야. 진우는 강한 녀석이니까. 그리고 당신 탓이 아니야.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모두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비극은 끝났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상처의 무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 그 폐허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 안은 한 가족뿐이었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강태준과 서혜진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과다출혈로 쇼크가 오긴 했지만 다행히 중요 장기 손상은 피했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강해서 기적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혜진이 그의 팔을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것이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청은망은 같았던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몇 주 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는 기억을 되찾은 서혜진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5년 전 그날 강민혁이 자신의 차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두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강민혁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법정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준을 향해 악의에 찬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TK그룹은 총수 일가의 스캔들로 잠시 휘청겼지만 강태준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냉철하게 그룹을 재정비했다. 이진우의 희생과 혜진의 귀환은 그를 더 단단한 리더로 만들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혜진의 손길이 닿은 저택은 곳곳에 생기와 온기가 넘쳐 흘렀다.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사계절의 꽃이 만발했고 굳게 닫혀있던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다시 물감 냄새가 풍겨왔다. 혜진은 다시 붓을 잡았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함께 멈춰있던 꿈도 되찾았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따뜻해졌다는 평을 받으며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니라 존경받는 보건 전문가이자 화가 서예진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하늘이는 더 이상 책 속에 숨지 않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별이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반짝이는 미소를 가진 아이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가정교사 선생님이 아닌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회장님이 아닌 아빠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기적적으로 회복한 이진우 실장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태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었지만 이제 주말에는 자신의 예쁜 아내와 함께 저택을 찾아 아이들과 놀아주는 자상한 아저씨가 되기도 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5년 전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올렸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목숨을 나눈 친구만이 증인이 된 작고 따뜻한 언약식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혜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곁에 선 태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늘이와 드레스를 입은 별이가 엄마 아빠의 반지를 들고 걸어 나왔다. 태준은 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지막이 맹세했다. 내 남은 모든 시간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쓸게. 다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사랑해, 혜진아. 혜진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어렸다. 그녀 역시 태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화답했다. 당신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곁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를 다시 찾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태준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영원을 약속하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갈채 속에서 내 가족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이 비로소 완전한 행복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만남은 숱한 오해와 시련을 넘어 마침내 굳건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날 밤 태준과 혜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반달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혜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두 개의 반달은 하나의 온전한 보름달이 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태준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혜진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댔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야. 그의 말에 혜진도 함께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가정교사는 CEO의 숨겨진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들의 어머니였고 그의 아내였으며 그가 목숨보다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날들만이 남아있었다. 정원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아름다운 연주처럼 울려 퍼지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